두 번째 선경수정이야. 네. 자, 먼저 경치를 쓰고 뒤에 정서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네. 먼저 경치 나오고 뒤에 정서가 나온다. 그런 말이야. 전통적인 시상 전개 방식이야. 이런 거 볼까? 유종헌이라는 사람의 강설이라는 한시야, 이거는. 이거는 경치만으로 진행되는 거고, 통로로 같은 경우에도 경치만 나오고 정서는 나오지 않아. 이런 특이한 경우들도 있고, 가는 길 네. 같은 경우에는 정서가 먼저 나오고 뒤에 경치가 나오고 이렇게 다르기도 해. 자, 원래 네. 환경우정이 전통적인 시상 전개 방식이고, 그거를 좀 변화시켜서 이렇게 쓰이는 것들도 있어. 자, 일단 선경우정이 뭔지부터 확인해 볼게. 자, 요거는 두시원인데 사실 요즘은 한시는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는다. 자, 부보의 시를 한글로 번역했다. 그런 뜻이야. 이거 해석할 수 있어? 음, 그냥 읽는 거요? 읽을 수 있어? 대충. 어. 가람은 강이라는 뜻이야. 사멸어야. 음, 요거는 현대어로 발음해 보면 파라니 똑같잖아. 요건 알 거고. 네. 해오, 해오. 그럼 해석할 수 있겠어? 음,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강이 강이 파라니. 푸르고, 강이 흐르는 강물이 파랗다 보니까 거기에 날아다니는 또는 떠 있는 새가 더욱 하얗게 보이는구나. 이런 뜻이야. 자, 이런 거. 네. 자, 시상 전개 방법은 관계가 없지만, 자, 파랗다, 하얗다. 자, 강물이 파랗기 때문에 거기에 떠 있는 하얀 새가 더욱 더 하얗게 보이는 거지. 자, 이런 거 네. 색채 대비 그러지. 네. 자, 파랗다라든가 하얗다라고 하는 건 특히 색채어라고 그래. 색채어를 대비하다 보니까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 선명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왜는 사냐? 산이 파라니. 꽃빛이 불 붙는 듯 하구나. 자, 꽃빛이라든가 불 붙는 듯 하다. 뭐 이런 것들. 자, 요것도 파랗다는 색채어고, 꽃과 불이 붙는다. 불, 이런 것들은 색채어는 아니고, 색채 이미지의 시어지. 요것도 색채 대비라고 할 수 있어. 강이 파랗게 흐르니, 새가 더욱 하얗게 보이고, 산이 파라니 거기에 핀 꽃빛이 불이 붙는 듯 붉구나. 이런 뜻이야. 네. 지금 경치가 되게 아름답지? 계절적 배경은 언제일 것 같아? 꽃이 음, 불 붙는 듯하다 그랬으니까 봄일 봄. 것 같지? 올 봄이라고 나와 있네. 올해의 봄이 보고 있는데 또 지나가나니. 자, 또라는 말에서 봄이 한 번 지나간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어느 날이 이 돌아갈 해오. 이런 거 보면 지금 돌아간다라는 건 어딘가로 떠나 있다라는 거잖아. 고향을 네. 떠나서 지금 타향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음. 그런데 아름다운 봄 경치를 보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떠올리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가까운 사람이 생각난다고 그러잖아. 뭐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뭐 그런 네. 것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까 그 경치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향을 떠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꽃을 같이 구경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고향이 더욱 그리워지는 거지. 이니 산. 여기 두 줄이 엄밀하게 따지면 경치고 이거는 거기서 느끼는 마음이지.
여기가 선경이고 여기가 후정이네. 그지? 자, 네. 한시에서 네 줄일 때는 두 줄이 선경, 두 줄이 후정 이렇게 되는 거고, 여덟 줄일 경우에는 여덟 줄이 한수일 경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긴 하지만 율시라고 그래. 그 율시는 앞에 네 줄이 경치, 뒤에 네 줄이 정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다행히 한시의 형식 진짜 설명한 적이 없던가 내가? 네. 그 한시부터 잠깐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자, 한시의 종류 내지는 뭐 형식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원래는 아래로 쓰는 이렇게 아래로 써야 되겠지만 편의상 가로로 이렇게 쓰는 걸로 할게. 자, 네. 한 줄의 글자가 동그라미 하나는 한자 한 글자라고 했을 때 한 줄에 5글자가 있는 거야. 자, 2줄, 3줄, 4줄 이렇게 있을 때, 자, 각각을 기구, 승구, 전구, 결구 이렇게 이야기해. 기승전결 어서 많이 들어봤지? 네. 자, 이때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끝 글자에 가군이 있고 첫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첫 번째 줄에는 가군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가군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자, 기와 승, 전과 결이 각각 됐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그 만족한 상태에서 한 줄이 5글자면 오원, 한 줄이 7글자면 칠엄, 절구라고 하고 만약에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오원 또는 칠엄, 고시 이렇게 이야기해. 네. 자, 요거는 이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고 만족하지 않으면 오원, 고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조그맣게 그릴게. 자, 근데 왜 칠한 절구예요? 어? 아, 이게 이건 7글자면 아, 7글자면 네. 위에 거는 요 형식은 우원절구인 거지. 자, 이렇게 하면 8줄이 됐지? 그때는 네. 가변을 머리 숫자 또는 두자를 써서 수련 또는 두련, 함련, 경련, 미련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함경미, 수련, 함련, 경련, 미련. 발음이 좀 웃기지 않냐? 네. 자, 이 상태에서 짝수 2, 4, 6, 8에는 가군이 있고 여기에는 가군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첫 번째 줄에는. 아, 네. 가군이 뭔지 알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봉 이렇게 맞추는 거. 옳지. 공 이런 식으로 받침이 똑같거나 모음이 똑같아도 돼. 아니면 이렇게 비슷하기라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잠깐 공간 부족하니까 지우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다 대꾸 될 필요는 없고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그를 만족을 하면 오원 율시 또는 한 줄에 7글자면 칠원 율시 이렇게 하게 돼.
자,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두 번째 줄까지 경치, 두 번째 줄 정서, 네 번째 줄까지 경치, 나머지 네 줄은 정서 이렇게 나오고, 두시원회 같은 경우에도 강촌 같은 경우에는 네 줄, 네 줄 묶어서 선경, 후정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여섯 번째 줄까지는 위에 네 줄은 자연사, 밑에 네 줄은 인간사인데, 여섯 번째 줄까지는 그 백사장에서의 경치도 나오거든. 그래서 네 줄, 네 줄 다 되는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는 네 줄이 다 경치가 나올 수도 있고, 여섯 줄이 경치가 나올 수도 있고, 변동이 조금씩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반반 나누어서 경치, 정서 줄 이렇게 써. 자, 12줄이 되면 행이라고 하고, 16줄이 되면 배율이라고 그래. 그 이상 넘어가면 다 그냥 고시 그러면 되겠어. 자, 그럼 지금 요렇게 한 수, 한 연, 이렇게 한 연 이렇게 쪼개면, 자, 네 줄로 봤을 때 경치, 정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앞에 두 줄이 경치, 뒤에 두 줄이 정서, 선, 경, 후, 정 이렇게 되고, 자, 강물이 파라니 새 더욱해고 이렇게 지금 요거는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거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원문이 아마 5원일로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5원 절구로 보이는데 우리가 한시가 다 나와 있진 않으니까 형식까지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제목을 한시를 번역한 거니까 반절은 경치, 반절은 정석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시를 독해 나가면 되겠어. 자, 성경우정 대충 알겠어? 네. 아까 이게 번역이었구나. 내 선생님 천천히 안 봐가지고.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 굉장히 잘 나오지? 되게 중요하고. 자, 문학은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특히 개념어들. 개념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용어하고 동일하지는 않아. 자,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그랬는데, 이게 시선의 이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라고 하지는 않아. 좀 이상하지? 무슨 말인가? 자, 예를 들어서 공명일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기억나니 혹시? 배운 적 있니? 아니요. 자, 우유당 김 씨가 동해를 유람하면서 쓴 글이야. 남편의 근무지에 갔다가 그 동해안에 아름다운 경치들을 유람하는 이야기인데, 자, 의상대에 가서 해돋이를 본단 말이야.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는데 해가 뜨기 전에는 바로 직전에 햇빛만 이렇게 보여. 자, 그러다가 해가 떠오르는 거야. 해가 떠오르는데 그걸 회오리밤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살짝 떠오르니까 쟁반만 하다고 하고, 완전히 떠오르니까 수레바퀴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화자가 해가 떠오르기 전의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떠오르면서 쭉 시선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지? 네. 근데 이런 거는, 자, 사실 해는 물론 이렇게 뜨겠지, 위로. 근데 이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그린 거야. 자, 네. 요거는 그러면 화자의 시선이 실제로 해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뜬다고 쳤을 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시선이 이동을 하고는 있지. 근데 네. 이런 거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하지를 않아. 일종의 개념어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네. 이거는 해가 떠오르면 점점점 바뀌고 있지. 그 네. 떠오르는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해가 바뀌는 모습을 묘사한 거거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 시선의 이동이 있지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네. 이 문학 시험 볼 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는 뭐냐? 어느 정도 몇 가지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건을 좀 갖춰야 되는데,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는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말을 해. 그 학생들이 요거 해가 회오리반만 하고 쟁반만 하고 수레바퀴만 해졌다, 바뀌는 거 아닌가요? 대상이 변화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대상의 변화라는 것도 용어인데 개념어야, 개념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여기서 대상의 변화라고 하는 건 소재가 다양하다라는 뜻이야. 소재가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 정리를 해놨는데, 대표적인 게 원경에서 근경, 또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소재가 여러 개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산을 묘사하고 산에 있는 나무, 나무의 가지, 가지 위에 앉은 새, 새의 눈, 눈에 비친 구름, 이런 식으로 소재가 바뀐다 보기보단 여러 개 있는 거지. 단순하게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건 안 되고, 산, 나무, 가지, 이렇게 나가는 건,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산이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가지가 어떻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묘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화자의 시선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그 이동되는 소재들이 여러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100%는 아니지만 화자의 이동이 대개는 없어. 이거 반드시 없다는 건 아니야. 대개 없다라는 거야. 그 관동별곡에서 만폭동을 갈 때 멀리서 만폭동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까이 가서 눈같이 쏟아지는 폭포수를 바라보거든. 그것도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그러는데, 요거는 거리 이동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화자 이동이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시선의 이동이 성립할 때 하려면, 자, 크게 대상이 여러 가지여야 된다. 소재가 여러 개여야 된다. 그 다음에 대개는 화자 이동이 없다. 그리고 근데 왜 산 나무 가지가 안 돼요? 산 나무 가지가 왜 안 이거 돼요? 그냥 열거한 거야. 음. 이게 열거한 거고, 이럴 때는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거 시선 이동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건 왜 시선 이동이라고 안 해요? 약속이야. 개념이야. 네. 수학에도 기본적인 정리라던가 약속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뭐랄까 더 이상 학문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 자, 이것도 네.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문학은 뭐 어휘력이 많다 이렇다고 해서 꼭 다 지문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건 개념어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때로는 아까 이거 그 관동별곡처럼 공간에 이동이 있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한두 가지만 보고 나 시선의 이동했다는 시선동을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작품들 배우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여기까지는 시선의 이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좀 익혀야 되겠어. 네. 볼게. 자, 요거는 이제 이병기의 현대시조인데,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단머리니까 담장 위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지? 사실은 하늘에 비치는 달부터 먼저 봤겠지. 그리고 그 달빛이 담장에 비치는 거야. 그 다음에 한두 개 소리 없이 내려지는 오동꽃. 오동꽃이 지고 있나 봐. 응? 네. 그래서 오동꽃을 보고 있고, 가려다가 발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노라. 자, 간단하게 짧은 예문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선 이동이 잘 느껴지진 않지만, 달부터 담장 오동꽃 이런 식으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소재가 바뀌고 있지?
네. 그리고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어느 정도 알겠어? 네. 자, 네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제 전개. 이것도 중요하다. 자, 시간의 흐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례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대표적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도 대표적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사계절의 변화인 거지. 꼭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순서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어느 하나는 빠져도 상관없겠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시간 흐름이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빠져도 상관없어. 응? 자, 그런 거 이외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라던가 일이 연속될 때, 예를 들어서 뭘 만드는데 처음에 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해서 그 다음에 완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또 산의 아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고개를 넘어서 절 입구에 도달하고 절에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나 일이 연속될 때에도 시간의 흐름이 연결될 수 있겠다. 그럼 참고로 자,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치.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도 있는 거야.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면 공간의 이동이 있을까? 아니요. 아, 그 있을 수가 없을 수. 달라요. 그치? 그럼 네.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되겠어. 자, 네. 우리 광야 너무 중요하긴 한데 우리 앞에서 광야 한번 하지 않았니? 했니 안 했니?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 자,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할게. 자, 일단 네. 시간의 흐름부터 일단 확인해 볼게. 자, 까마득한 날. 이거는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다시 천고의 뒤, 요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시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자, 천고가 뭐예요? 천고는 일천천자의 옛고자인데 뭐 아주 오랜 옛날 원래는 그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네. 아주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 틀린 걸로 수능에 나왔었어. 보통 음, 자습서 보면 보통 자습서에 보면 천고를 오랜 시간 뒤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책들이 있어. 네. 댓글에도 자습서 막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수능에서 이걸 참고해드릴 오랜 시간 뒤에 했다가 이걸 틀린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네. 나는 이걸 오랜 시간 뒤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네. 우리 민족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즉 독립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네. 처음이라 이거지 광야? 네. 자, 까마득한 날에 태초에 아주 오래전에 정도하면 되겠어. 태초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천지가 개벽하고 온 세상이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겠느냐. 들렸으랴 라는 말은 서리법이야.
그러면 들렸다는 거야? 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안 안 들렸어요. 들렸다는 거지? 자, 여기서 네. 닭은 생명의 대유야. 태초에 아직 생명체가 있기 전 광야의 모습이야. 자, 제목이 광야인데, 자, 광야는 미리 한번 정리해보면, 광야는, 여기서 쓸까? 광야는 민족사의, 우리 민족사의, 우리 민족 역사의 터전. 또는 뭐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거야. 광야 자체는 상징법이다. 자, 그 광야에 처음에 천지가 개벽했을 때는 아직 생명이 없었어. 그런 의미에서 인류는 광야의 원시성 이렇게 이야기해. 오케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휘달린다고 하는 건 빠르게 달리다 이런 뜻이야. 근데 휘달린다의 주체가 누구야? 산맥. 산맥. 근데 그 산맥이 또 바다를 사랑한대. 연모는 사랑이란 뜻이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하여 달려갈 때에도 이렇게 되는데, 표현 방법으로는 뭘까 이거? 의인법. 의인법이고, 그 다음에 되게 빠르게 힘차게 움직이는 이런 이미지를 역동적이라고 그래. 역동적 이미지. 산맥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광야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해 휘달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차마 이곳 광야지, 이곳 광야를 침범하지는 못하였으리라.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 광야인 거야. 그래서 이어는 신성 불가침한 광야의 특성을 표현한 연이야. 그래서 이어는 광야의 신성성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근데 원시성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돌도끼 쓰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다. 응? 네. 뭐, 아직은 생명체가 없는 그런 처음 시작을 말하는 거고, 아직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야 광야는. 자, 그러다가 끊임없는 광음, 융합합성인데 빛과 그늘이 아니고 시간, 세월이라고 하면 되겠어. 끊임없는 시간 또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 지고, 계절이 피었다 지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자, 이거 일단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건데, 계절이 피었다 지고 그랬잖아. 그럼 계절 무엇에 비유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뭐를 피고 지고라고 표현하지?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꽃이 피고 지는 현상에 비유해서 구체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러면서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보통 강물은 뭐 상징하지? 흘러간다라는 말. 뜻 때문에 시간도 흐르잖아. 그래서 네. 보통 인생을 의미하기도 해.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일반화되면 그게 이제 역사인 거고 문명인 거야. 그래서 강물이라고 하는 건 문명 내지는 역사를 상징해.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그럼 여기 3년은 문명과 역사가 시작되는, 가 태동되는
광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 매화향기는 긍정이고 눈이 부정이야. 자, 매화향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독립의 기운, 뭐 지사정신, 뭐 이런 뭐 절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반영론적 관점, 일제식민지화라고 하는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매화향기는 독립의 기운 요 정도 할 수 있겠어. 자, 눈은 그러면 일제하의 시련, 고난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네. 자, 홀로 아득하니 할 때 아득하니는 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윽하고 은은하게 퍼지니 이런 뜻이야. 독립의 매화 향기가 그윽하고 은은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이제 독립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이런 의미를 매화향기가 아득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자, 이런 거는 눈과 매화향기는 대립적인 이미지야. 그지? 네.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립적 이미지의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부정적 상황, 부정적 시대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 대조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되고 대조법 또는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부정적 시대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실 강조한다고 하면 뒤에 있는 매화향기가 아득하다는 게 강조가 돼야지. 어쨌든 주로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거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부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필기하기가 좀 복잡할까 여기. 자 뭐뭐 할 거냐면 자 가난한 노래의 씨 이렇게 다 필기할 거야. 네. 노래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은유법이야. 어떤 노래냐? 광복의 노래야. 광복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 씨를 뿌리겠다고 하는 거거든. 나는 씨만 뿌리고 열매를 따먹지는 못해. 그 열매는 후손이 따먹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씨는 희생을 의미해. 화자의 희생양. 이걸 나중에 희생양 모티프 이렇게 표현할 거야. 네. 함축적인 의미는 희생인데 그걸 가난하다고 그랬지? 네. 자신의 희생을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진짜로 가난하고 천한 것, 빈천 이런 의미가 아니고 힘이 없다 이런 뜻이야. 아직은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지. 아니면 겸손하게 자신의 희생을 표현한 것이다.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 자, 나는 몇 인칭이야? 1인칭. 1인칭이지? 뿌려라 명령형이잖아. 네. 근데 원래는 1인칭에다가는 명령형을 쓸 수가 없지. 네. 그렇잖아? 명령형은 원래 몇 인칭에 쓰지? 2인칭에 쓰는 거야. 2인칭. 그건 영어랑 똑같아. 네.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저게 문법적으로 틀린 걸 뭐라고 그러지? 시적 시적 허용. 허용이라고 그래. 시적 허용은 어떤 데 쓴다고? 두 가지 경우 있다고 그랬지? 정설 부각하거나 운율을 형성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자, 근데 여기는 운율과 관련된 건 아니고
자신의 희생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야. 자, 명령을 했는데 누구한테 명령한 거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거거든. 그래서 자신의 희생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아까 뭐라 그런다고? 희생양 모티프 또는 속죄양 모티프라고 그래. 아마 광야 앞에서 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아마 안 했나?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쭉 들어보니까 언젠가 한 것 같지 않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자, 사연은 그래서 사연은 희생 공간으로서의 광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그러면 선생님이 그 264 절정은 했구나, 그치? 264시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 일단 오연까지 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 자, 오연 다시 천고의 뒤에 지금 저 사연을 못 적었어요. 사연 응? 캡처? 아니, 다 적었어요. 적었어? 자, 네. 오연 오연은 미리 얘기하자면 요거는 독립공간으로서의 광야거든. 네. 광야가 중심 소재이기 때문에 일부러 광야를 초점으로 해서 지금 주제를 다 단 거야. 근데 독립되기를 원하는 내용이 오연인 건데 아주 오랜 시간 뒤에 독립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네. 혹시 나중에라도 그 광야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뭐 자수에 있는 대로 해야겠지. 네. 현재교과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 뭐 여러 개 있던데 아주 오랜 시간 뒤에라고 나와. 근데 이게 첫 해였나? 수능 첫 해였나? 이게 과거에는 그 6차 교과서일 때에는 이게 교과서에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었거든. 그래서 아마 수능에 첫 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해인지는 정확하진 않아. 근데 아마 94년도 첫 해였던 것 같긴 한데 그 뒤에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자. 뭐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언제 나왔냐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좀 오래 되긴 됐어. 근데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 뒤에를 틀린 걸로 그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뒤로 하지 않고 이거를 우리 민족사의 결정적 순간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뭐 하는 순간? 독립의 순간을 말하는 거야. 그 순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게 이제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후손이 되는 거야. 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뭘 불러? 광야. 내가 그 씨를 뿌린 독립 기쁨의 노래. 독립을 한 독립의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그럼 노래를 부르는 건 주체가 누구야? 초인이 부르는 거지. 그지? 네.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후손이 와서 독립을 이루고 그 독립의 노래를 부르도록 내가 하리라야. 하리라의 주체는 나가 주체야. 이것도 역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지. 자, 어쨌든 크게 봤을 때 1년부터 3년까지는 과거, 자 이렇게 과거지? 네. 여기까지 과거고, 과거도 다시 한번 나눈다면 여기까지는 문명 탄생 이전이고
여기는 문명이 탄생한 후야. 내신 같은 데서는 이렇게 1, 2, 3 이렇게 쪼개기도 해. 그 다음에 사연은 현재, 오연은 미래야. 크게 봐서 굉장히 스케일이 크지. 태초부터 광야, 산맥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가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래도 크게 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자, 네. 이육사시 그 전에 절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육사시를 한두 번이라도 배운 게 적이 있는데 이육사시의 특징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그냥 응. 강건한 사람이랬나? 아니면 그래. 그래. 목소리가 강하다. 옳지, 옳지. 자, 뭐 그래. 그걸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육사 시의 특징. 화자의 현실인식이나 태도가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하지. 부정적 현실 인식과 극복 의지. 자, 이 중에서 부정적 현실 인식과 극복 의지. 부정적 현실 인식과 극복 의지.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지? 부정적 현실 어, 인식과 극복의지. 이렇게 묶어야 돼. 현실이 부정적인 거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극복 의지를 표현한다 이런 말이지.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지? 네. 어조는 북방적, 남성적, 지사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지사야. 네. 예언, 그다음에 뭐 웅혼, 웅장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육사가 음. 그 무슨 희귀병 걸린 사람이었나요? 아니, 그건 한하운 말하나? 무슨 뭐 발가락이 그게 한하운. 그건 음, 한하운이고, 그 나병,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그 한세병이라고 그러나? 그걸 음, 걸렸던 분이고, 그분은 이육사는 그게 네. 아니고, 왜 그 원래 이름 이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음, 뭐 원록이라는 이름도 있고 원삼이라는 이름도 있고 옛날 어른들은 이름이 여러 개라고 그랬잖아. 네.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부르는 태명도 있는 거고 어렸을 때 네. 편하게 부르는 이름도 있는 거고 뭐 족보에 이르는 오르는 이름 그냥 그다음에 뭐 글 쓸 때 부르는 이름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세례명이라든가 법명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그 이름이 막 대여섯 개 되는데 네. 이육사의 경우에는 그 일본인 쪽발이 입장에서 보면 정가 17범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 마지막의 잡혔을 때 죄수 번호가 264 또는 음, 이게 고증이 어떻게 누가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재수 번호가 아니고 방번호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재수 번호라는 사람도 있고 64가 번호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보통 네. 그냥 264를 재수 번호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재수 번호라고 생각을 해. 네. 근데 이걸 필명을 썼으니 이게 마지막은 아니었나 보다. 이게 맨 처음이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 감옥에 갇혔을 때의 죄수 번호와 관련해서 이육사라는 말을 쓴 걸로 보통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 네. 해방되기
해방 한 6개월인가 놔두고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은 거고 죄수번호야 이거. 자, 그 좀 하나훈 씨랑 헷갈린 것 같아. 세 번째는 시가 보면 이 사람이 그 15살에 15세에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떠났거든. 그 당시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솔직하게 쓴 시가 소년에게인지 소년인지 라는 시야. 이것도 기출문제야. 그 내용 보면은 어린 나이잖아. 15살 중이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서 되게 좀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도 사실은 솔직하게 표현이 되면서 그래도 남자로서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처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독립운동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그런 거 보면 이 15살이 15살처럼 안 보이지? 그런 이유가 할아버지가 굉장히 꼿꼿한 선비정신을 가지신 분이었단 말이야. 어떤 부류에 굴하지 않는 기계 있는 모습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셨던 분인가 봐. 이 분에게서 한시를 배웠거든. 한문학을 배웠어. 그래서 이미 10세쯤 넘었을 때에 뭐 문중에서 한시 짓기 같은 걸 이렇게 했던 게 있었나 봐. 그때 이렇게 보면 이미 한자로 자신의 마음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은 시는 마치 한시처럼 아까 앞에 우리 오원절구, 칠원절구, 또 오원율시, 칠원율시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 보면 한시는 글자 수가 똑같이 나가잖아.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절구나 율시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절구는 이렇게 4줄인 거잖아. 그치? 여덟 뭐 이런 식으로 각 연이 마치 한시처럼 거의 사각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되게 규칙적이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면 광야 같은 경우에 보면 사각형으로 돼 있진 않지. 근데 일행보다 이행이 좀 더 길고 또 이행보다 삼행이 좀 더 길지. 점점 길어지는 점층적 시상 전개란 말이야. 자, 1년 이렇게 보면 밑으로 갈수록 길어지잖아. 점층적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이연도 보면 비슷하게 길어지지. 여기 한자가 있어서 그런데 두 글자 빼면 비슷한 거야, 위에 거랑. 3년도 밑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4연도 밑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5연도 밑으로 갈수록 길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각 연이 되게 규칙적이지. 이렇게 마치 한시를 지은 것 같은. 내 웅혼한 목소리가 뭐예요? 크고 크다, 웅장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마치 한시처럼 정제된 형식, 절제되고 정제된 형식. 지난번에는 3번에다 이걸 안 적고 강렬한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한다 이런 말 썼었어. 자, 여기서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 시어가 나오진 않아서 일단 뺐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정이 어느 정도 이해되겠어? 자, 시간적 전개, 순행적 추보식이라고도 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그랬네. 반대는 역순행적인 건데 순행적인 것도 시간적 전개고 역순행적도 시간적 전개인 거야. 그래서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시간이 뒤집어지면 안 돼.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자, 윤동주 씨의 경우에 별의 눈방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재 내용이 나오고 한 3년까지가 현재거든. 그 다음에 과거, 다시 현재, 미래 이렇게 나가. 그럼 사실 여기는 현재에서 과거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관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자수서들에 보면 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관계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현재에서 과거로 갔으니까 이건 분명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여기 수능에 나온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시상 전개에 있어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나오기도 해. 응? 자, 근데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이럴 때에는 뒤집어지지 않고 흐름대로 순서가 뒤집어지지 않고 시간의 흐름대로 말 그대로 가야 돼. 자, 요건 아까 말했던 것들인데 아침, 저녁, 밤, 새벽으로 또는 저녁, 밤, 새벽, 밤, 새벽, 아침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이런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사계절의 흐름, 그 다음 행위나 사건이 연속되는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그랬었지? 자, 네 번째 중요하다고 표시했는데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에 말을 잘못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는 시간의 흐름도 수반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건 아니야.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시간이 흘러갔지만 공간의 이동은 없지.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의 변화. 뭐 크게 봐서 2번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크게 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이야기해. 되지? 자, 5번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자, 다섯 번째는 연상작용에 의한 시상 전개 이랬는데 뭐 회상도 포함시켜서 같이 해볼게. 자, 제목이 이한직의 낙타라는 시인데 화자가 여기다 그릴까? 자, 화자가 동물원에를 간 거야. 동물원에 가서 아마 우리 앞에까지 간 것 같진 않고 우리 앞에 갔나? 그러니까 늙은 거 봤을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 따뜻한 봄볕을 등에 치고 이렇게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마 잔디밭 같은 데 앉아 있고 아이들은 아마 그 동물원 우리 가까이 가서 동물을 구경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잔디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자, 화자가 동물원에 있는 낙타를 멀리선지 가까이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고 있나 봐. 근데 그 낙타를 보니까 왠지 늙었어. 뭐, 난 낙타를 제대로 한 번도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낙타가 주름이 많은가? 모르겠네. 뭐 그것 때문에 좀 늙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이 늙었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그 은사님이 계셨는데 선생님 그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은사님이 계셨는데 그 은사님도 늙었단 말이야. 그 늙었고 이 은사님은 또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 얘기를 가끔 추억하시면서 해주시곤 했어. 응? 근데 나도 지금 나도 지금 옛날에 이런 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 은사님이 옛날에 말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 근데 어느새 나도 옛날에 은사님을 떠올리고 있잖아. 연결이 되는 거지. 네. 그런 나도 어느새 보니까 늙었어. 그러면서 이제 자 낙타를 4개로 해가지고 보통 낙타가 가진 속성 늙었다. 늙었다라는 것 때문에 은사님 떠올리고 은사님은 옛날에 말이야 하고 추억을 했었는데 나도 어느새 추억을 하고 있고 옛날에 은사님이 계셨자고 추억을 하고 있어. 그런 나도 이미 늙었고 이렇게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연상과 회상이 이어지고 있지? 네. 이런 거를 연상 또는 회상에 따른 시상전개 그러는데 자 가볼게. 눈을 감으면 회상하면 떠올려 보면 이런 뜻이야. 회상해 보면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기억난다 라는 거겠지. 그 어린 시절의 선생님은 회초리를 들고 계셔. 그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회상 속 기억 속의 선생님 낙타처럼 늙으셨어.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낙타가 누구야? 선생님이지. 은사님. 선생님이 네. 항상 옛날에 말이야 하고 추억을 하셨었어.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자가 낙타를 보고 늙었 낙타를 보고 낙타가 늙었다라는 것 때문에 은사님 떠올리고 또 그 다시 낙타로 온 거지. 낙타는 이 어린 시절 은사님처럼 또 늙었어.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에서 낙타를 본다. 아마 처음에 시작은 여기겠지. 그지? 여기서 낙타를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떠올란 거고 이렇게 그 선생님이 낙타처럼 늙었고 선생님은 늙었는데 그 늙은 선생님처럼 또 낙타도 늙었어.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리고 네. 어느새 나도 보니까 늙은 거지. 이렇게. 자, 화자의 위치는 동물원에 있는 금잔디 위알. 내가 여인, 일은 동심의 옛 이야기, 어린 시절이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뭐 내가 동물원 내가 어렸을 때 거기에 동물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처럼 어린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 같은 응? 그런 동물원의 오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동심의 옛 이야기가 떨어져 있음직하다. 이런 거 표현 방법 뭐라고 할까? 이야기가 떨어져 있음직한 여기저기 순수한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가 느껴지는 동물원의 오후 이런 뜻인데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추상적 안 떠올라? 네. 대신하는 동안 또 다 잊어먹었네. 주관적 편유. 네. 자, 크게 봐서 일단 동물원에 가서 낙타를 보고 그 낙타가 늙었다고 생각해. 늙었다는 것 때문에 은사님을 떠올리고 다시 또 낙타는 늙었거든. 다시 또 낙타로 돌아와서 나도 낙타처럼 늙었고 나도 어느새 어, 선생님을 처럼 늙었고 옛날을 추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낙타를 매개로 해서 은사님 또 나로 연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네. 자,
요거 놔둘까? 네. 자, 넘어간다. 네. 자, 뭐 주제는 동심의 세계에 대한 동경 뭐 이랬네. 자, 잠깐만